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막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상상 말씀이신가요? 자금 조달 분턱은 확 낮아지고 시장에서 신뢰도는 단번에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쏠쏠한 세제 혜택까지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치트키 같은 거요. 아,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마법의 열쇠 말이군요. 네네, 맞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기업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릴 그 치트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핵심 가이드인 이노비즈 인증 핵심 전략 가이드 자료를 샅샅이 해부해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요. 이노비즈는 그냥 액자에 넣어두는 종이 증명서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과연 이노비즈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노비즈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에 다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과 비즈니스의 합성어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인 게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 즉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기업의 역량을 보증해준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보증을 선다.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금융권 평가가 기업의 현재 통장 잔고나 당장의 매출액 같은 과거와 현재의 성적표에 집중한다면요. 이노비즈는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라면 미래를 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기업이 가진 기술로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그것을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화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인해주는 제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기술력을 국가가 보증을 서준다니 정말 매력적인 접근이네요. 네네.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장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는 인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죠, 사실. 당장 우리 회사 브로셔만 봐도 메인비즈, 벤처인증, ISO 등등 수많은 마크가 찍혀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 이노비즈에 집중해야 하는 거지? 하고 말이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인증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목적과 타겟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네,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메인비즈는 경영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조직 문화, 리더십 같은 경영 시스템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벤처 인증은 신생기업, 즉 스타트업들에게 유리한 모험적인 사업성이나 초기 투자 유치를 주로 평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ISO 인증은 국제표준 규격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표준화 중심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인증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노비즈만의 독보적인 포지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방금 각 인증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경영, 창업, 표준화라는 키워드들과 비교했을 때 이노비즈의 차별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술력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업화 능력입니다. 기술력과 사업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덜컥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설립 후 3년 이상 된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3년이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네. 그럴 경우 개인 사업자 시절의 업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초기 3년은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데스밸리 정말 힘든 시기죠. 그렇죠. 이 험난한 시기를 시장에서 버텨내면서 자신들만의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이른바 생존 능력에 검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3년이라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기술력의 뿌리를 깊게 내린 기업이 타겟이라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정부가 왜 이렇게 이노비즈 기업들을 콕 집어서 중요하게 대우하는지 그 맥락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맥락으로 보셨나요?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리가 단순한 하청제조나 유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겠죠. 정부는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기술 혁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이노비즈 기업들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들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정책 자금과 R&D 지원에 우선순위를 팍팍 밀어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정부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곳, 즉 기술로 스케일업이 가능한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도대체 그 대단한 기술력을 국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나 기관에 우리 기술 진짜 좋습니다. 믿어주세요 하고 종이 몇 장 낸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서류 몇 장으로 통과될 수준이 아닙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평가 구조를 보면 기술, 경영, 성장성이라는 다면적인 공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게다가 총점이 1000점 만점인데 이 심사 과정 자체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 오탈자나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이 1000점의 허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심사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TCB, 즉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기술 신용평가요? 일반 신용평가랑은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르죠. 일반적인 은행 대출 심사를 떠올려 보시죠. 보통 통장 잔고, 최근 3년 매출액, 아니면 대표님의 부동산 담보물을 철저하게 과거와 현재의 숫자 위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당장 얼마 갚을 수 있냐를 보니까요. 그런데 TCB 평가는 결이 다릅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나온 아주 깐깐한 전문 심사역들이 기술 전문 탐정처럼 기업을 분석합니다. 기술 전문 탐정이요? 표현이 재밌네요. 이 회사가 가진 특허나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얼마짜리 파급력을 가질까? 또 이 기술을 구현할 사람과 장비는 진짜로 현장에 존재하는가를 현미경 보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는 탐정이라 아주 찰떡같은 비유입니다. 그럼 이 탐정들이 채점하는 1000점 만점의 배점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이 항목에서 몇 점 정도 딸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뭔가요? 첫 번째 기둥은 기술 혁신 능력으로 30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내에 독립된 R&D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연구 인력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이 얼마나 탄탄하게 축적되었는지를 봅니다. 아, 연구개발의 기초 체력을 보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둥도 똑같이 300점짜리인 기술 사업화 능력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요. 아무리 엄청난 기술이라도 연구소 안에만 갇혀서 돈을 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하, 돈을 벌어야 한다. 네, 그 기술을 실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양산해낼 수 있는지, 그걸 팔 마케팅 전략과 생산 라인은 갖췄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 대목이 정말 핵심이네요. 정부는 기술에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시장을 장악할 비즈니스맨을 원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그 자체의 혁신성 300점,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화 능력 300점. 두 항목의 비중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400점은요? 세 번째 기둥은 경영관리 능력으로 200점입니다. 대표자가 어떤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끄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직원들을 이끄는 조직관리 능력과 품질관리 시스템도 같이 봅니다. 리더십과 시스템이네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기술혁신 성과 200점입니다. 미래 가치를 본다지만 최소한의 성적표는 필요하니까요. 그동안 등록한 특허 현황, 매출 성장 곡선, 수익성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수치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천전만점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니까요. 결국 이 허들을 넘으려면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어필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혁신을 외쳐도 제조업과 IT 기업은 결이 다르니까요. 그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딜레마이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어떤 팁을 주던가요? 만약 전용적인 제조업 기반이라면 공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해서 원가를 절감했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뺏기지 못하게 방어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공장이나 기계가 있는 곳은 특허와 공정 효율이 생명이겠네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설비가 없는 IT 기업은요? 그들은 무형의 가치를 증명해야죠. 개발 인력들의 압도적인 전문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독창성, 그리고 이 서비스가 다른 산업으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나 컨텐츠 기업도 비슷하겠군요. 맞습니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기존에 없던 남다른 비즈니스 모델, 즉 BM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보면 숙박업, 음식점업, 사행성업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심사원 입맛에 맞는 맞춤형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자, 이제 평가 기준의 큰 그림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실전의 최전선으로 들어가 보죠.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온라인 자가진단도 통과했고 영혼을 갈아 넣은 기술사업 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특허 증서, 세금 계산서, 4대 보험 명단 등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했는데요. 서류 준비보다 훨씬 결정적인 순간이 남아있다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량평가의 이면에 결국 사람과 사람에 마주 앉아서 진행되는 정성평가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아, 면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식은땀을 흘린다는 현장 실사입니다. 서류들이 링 위에 오르기 위한 입장권이었다면 현장 실사는 심사원과 직접 글러브를 끼고 맞붙는 본 게임이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군요. 라인과 연구소에서 진짜로 굴러가는지 두 눈으로 꼼꼼히 봅니다.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은 다름 아닌 대표자 인터뷰에서 터져나옵니다. 결국 대표의 입에 회사의 명운이 달렸다는 거네요. 여러분, 지금 심사원이 여러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류 너머에 진짜 의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날아올 겁니다. 네, 정말 날카롭죠?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심사원들의 단골 압박 질문 3가지 제가 여러분께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첫째, 대표님, 시장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 기술만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둘째, 과거 실적은 좋습니다. 그럼 향후 3년 내에 이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도화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뚫으실 계획입니까? 마지막 셋째, 만약 당장 대표님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대체 기술이 등장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생존하시겠습니까? 와, 현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만약 대표님이 당황해서 서류만 앵무새처럼 읽거나 명쾌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서류가 아무리 예뻐도 심사원의 마음을 열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대표가 살짝 아쉬워도 대표가 확고한 미래 시나리오를 자신감 있게 뿜어낸다면 판을 뒤집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죠. 현장 실사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확 와닿습니다. 완벽한 서류도 대표의 비전 앞에서는 보조수단일 뿐이군요. 그럼 반대로 현장 실사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러면 무조건 탈락이다라고 선을 긋는 치명적인 사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3가지 레드카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차별성 부족입니다. 기술 기업인데 기술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간판만 기술형이고 실상은 남의 물건 떼다 파는 단순 유통이거나 도면대로 조립만 하는 단순 임가공 수준이면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연구개발 실적 미비입니다. R&D 투자를 안 했다는 뜻이죠? 네, 최근 1년 내에 R&D 활동에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 명분이 없죠. 셋째는 재무 상태의 극심한 부실, 대표적으로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면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기 자본금을 다 까먹은 마이너스 상태죠. 이 정도로 기초 체력이 무너져 있다면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도 당장 내일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차없이 탈락시킵니다. 단순 유통 안됨, 끊임없는 R&D 필수, 자본 잠식 없는 건강한 재무, 이 3가지 지뢰는 꼭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노비즈 인준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즈니스 현장에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한마디로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금융과 R&D 혜택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 이노비즈 마크 하나로 가점이 붙고 대출 한도가 훌쩍 늘어납니다. 보증료율도 인하되고요. 정부 R&D 과제 따낼 때도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정부 출연금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이 확 넓어지네요. 판로 개척이나 세금 쪽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판로와 세제 측면에서도 국가가 든든한 영업사원이 되어줍니다. 조달점 공공기관 납품 시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요.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도 가점을 챙깁니다. 요건이 맞으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엄청난 세제 혜택도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금전적 혜택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뢰도의 상승입니다.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투자 심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검증한 기업이라는 절대적인 명함이 생기는 거니까요.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자료 후반부에 보면 이노비즈 하나 받았다고 축배를 들고 끝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엔진들과 결합하는 콤보 전략을 쓰라는데 어떤 시너지가 나는 건가요? 고수들의 방식이죠. 첫 번째 콤보는 이노비즈 더하기 ISO입니다. 기술력에 더해서 조직의 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에 맞다는 걸 증명하니까 대규모 B2B 거래에서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콤보는요? 이노비즈 더하기 벤처엔징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벤처엔징으로 세제 혜택을 챙기고 성장기에는 이노비즈로 장기적인 정책 자금을 끌어오는 생애 주기별로 2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죠. 아하, 타이밍을 맞추는 거군요. 세 번째는요? 이노비즈 더하기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설립 자체가 이노비즈 심사에서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동시에 막대한 세액 공제까지 매년 챙기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단순히 인증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새로 짜야겠네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대표님들이 1년 내내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방향성 설정부터 최종 실사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행인 건 대표님이 3개월 내내 서류만 붙잡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럼 언제 개입해야 하나요? 딱 2번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첫째는 착수 시점이에요. 어떤 기술을 무기로 천전만점 중 어디에 승부를 걸지 방향성을 담는 기획 단계에는 반드시 대표의 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향의 키를 주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앞서 강조했던 현장 실사 당일입니다. 2-3시간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회사의 비전을 빈틈없이 어필하는 건 오직 대표님만의 역할이니까요. 가이드를 보면 준비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략형 컨설팅을 활용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귀찮은 서류 대피를 맡기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서류 대행은 그냥 예쁜 양식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지만 전략형 컨설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TCB 기준, 즉 정부 심사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술의 가치를 정부의 언어로 통역해줍니다. 정부의 언어로 통역한다. 훌륭한 표현이네요. 사업화 점수가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매출 구조를 개선하게 하거나 특허를 추가로 내게 해서 실패를 원천 차단하죠. 기업의 뼈대를 이노비즈 체급에 맞게 재설계하는 전력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뭉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자, 오늘 우리는 이노비즈 인증의 깊은 곳까지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원문 자료 마지막에 아주 묵직한 한 줄 요약이 나오죠. 이노비즈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기술로 돈을 벌 준비가 된 기업임을 국가로부터 증명받아 자금과 사업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대변하네요.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가이드 초반을 이노비즈 유효기간이 3년이고 계속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스트레스나 귀찮은 숙제로 여기십니다. 아무래도 심사를 또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이 3년 주기의 혹독한 심사가 역설적으로 기업이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혁신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 억지로라도 혁신하게 만든다는 뜻이군요. 네, 처음엔 혜택을 안 이루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심사원 기준에 맞추려 3년마다 기술을 갈고 닦다 보니 어느새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DNA를 가진 기업으로 변모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회사가 그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도가 기업을 진화시키는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는 통찰, 정말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이노비즈가 장식용 마크를 넘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뒤바꿀 엄청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어떤 기술적 혜자가 숨쉬고 있나요? 그 기술은 거침없이 돈을 벌 준비를 마쳤습니까? 오늘 얻은 인사이트를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한계없는 성장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